지금 전 세계 권력의 지형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두 인물이 손을 맞잡자 유럽은 충격에 빠졌고 우크라이나는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크게 흔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지금 그의 전략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만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중국은 더 이상 전쟁조차 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자원전쟁, 식량전쟁, 물류전쟁 그리고 패권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안보 전문 기자 이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와 푸틴의 전략적 밀착이죠. 지난달 워싱턴 특파원 시절 알게 된 백악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기자 큰일 났어. 트럼프가 푸틴과 비밀 채널로 통화했어. 내용은 말 못해. 그냥 전 세계가 뒤집힐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즉시 모스크바에 있는 제 남편에게 연락했죠. 남편 정현우는 외교부 러시아 담당 고위 관료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여보, 당신도 모르는 거면 이건 정말 최고위 급에서만 오가는 정보일 거야.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제 커리어를 완전히 바꿀 특종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남편을 만나려는 목적이 아니었죠. 러시아 외무부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알렉세이 페트로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 카페 알렉세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수연 씨, 당신이 들은 소문은 사실입니다. 푸틴은 이미 결정했어요.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손을 잡기로 했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동맹국이잖아요. 알렉세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맹? 그건 서류상일 뿐이죠. 푸틴은 항상 시진핑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모스크바의 아파트에서 이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남편은 국가 기밀에 관련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취재한 내용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 소식이 공개되면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무너질 거야. 유럽은 발칵 뒤집힐 테고. 그때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건 중국이야. 시진핑은 러시아 없이는 절대 미국에 맞설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전 세계 지도가 재편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완전한 재편이었죠. 다음 날 크렘린궁 근처에서 러시아 대통령실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결정적인 정보를 주었죠. 푸틴이 등을 돌린 순간 시진핑의 세계 전략은 붕괴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혼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제 기자 인생 최대의 특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이런 정보를 보도하면 제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했습니다. 마침 베이징에서 10년간 특파원으로 일했던 제 선배 김민석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연 들었어? 베이징이 심상치 않아. 시진핑이 푸틴에게 5번이나 통화를 시도했는데 받지 않았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미 시작된 세계 질서의 대변동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워싱턴 특파원 시절 친분을 쌓았던 제임스 카터 전 국무부 동유럽 담당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수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뭘 요구했는지 알아? 광물 개발권이야. 720조 원어치의 광물 개발권을 요구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제임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에겐 선택권이 없어. 트럼프가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으니까. 저는 즉시 키이우에 있는 취재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고위 관료였던 올레나는 제 오랜 취재원이었죠. 올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건 단순한 광물 개발권이 아니에요. 동부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광물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건 러시아와 미국이 이미 합의했다는 뜻이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었고 푸틴은 이를 허락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외교부 출입 기자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남편 정현우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그저 외교부 관료와 기자라는 관계를 유지해야 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을 따로 만났습니다. 여보,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권 이야기가 사실이야. 남편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된 정보야. 젤렌스키가 어젯밤 트럼프와 통화했어. 미국의 안보 보장을 전제로 개발권을 넘기기로 했다더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지정학의 완전한 재편이었죠. 그럼 러시아는 무엇을 얻는 거지?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재 완화야.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 그날 저녁 저는 모스크바 시절 알게 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죠. 트럼프는 단순히 광물만 노리는 게 아니야.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야.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공급하는 자원을 통제하려는 거지. 석유, 천연가스, 광물. 트럼프는 이걸 다 장악하고 싶어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는 제 대학 후배 박지민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베이징이 뒤집어졌어요. 시진핑이 긴급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대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자원 장악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이미 시진핑은 위기를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러시아 정보부 출신으로 한국의 망명한 블라디미르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는 푸틴의 내부 생각을 알려주었죠. 푸틴은 중국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트럼프의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사실상 인정받고 서방의 제재까지 풀리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계는 곧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정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 마이클 존슨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이수연, 트럼프가 역 닉슨 전략을 실행했어. 그 말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맙소사, 이것이 트럼프의 진짜 전략이었군요. 과거 닉슨 대통령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 즉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정보 확실한가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수연, 내 30년 기자 경력을 걸고 말하는 거야.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내부 문건에서 역 닉슨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라 냉전 이후 최대의 지정학적 변동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카페에서 남편 정현우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이었기에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여보, 역 닉슨 전략에 대해 들어봤어? 남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디서 그 말을 들었어? 워싱턴 소식통에게서 들었어. 사실인가 봐.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방금 전 본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받았어. 미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전 세계 외교 지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10년간 특파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진핑의 대응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 소식통 왕리에게 연락했죠. 왕리, 베이징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왕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연, 시진핑이 분노했어요. 푸틴에게 직접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경제외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것은 시진핑이 매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푸틴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죠. 저녁에는 한국 국방부 출신으로 현재는 국제안보 컨설턴트로 일하는 박준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준호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관한 전문가였죠. 박 교수님, 러시아가 중국을 버리면 중국 군사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치명적이죠. 중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 중 상당수가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항공 엔진과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요. 그날 밤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트럼프의 역 닉슨 전략, 시진핑 중국의 고립 시작되다였습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국에 보내기 직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 어떤 전략적 고립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시진핑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전문가인 제 대학 은사 김정훈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을까요? 김 교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시진핑은 트럼프의 한 수에 완전히 당했어요. 이제 그의 표정에서는 미소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이 사실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 판도에서 중국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중국의 고립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베이징에 직접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필요했죠. 중국 외교부 출입기자 자격으로 20일간의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삼엄한 보안 검색, 곳곳에 늘어난 군인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첫날 저는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 리웨이 교수를 만났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오랜 친구였고 중국 정부의 경제 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죠. 리웨이, 솔직히 말해줘. 중국의 실제 식량 자급률은 얼마나 돼? 리웨이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95%지만 실제는 76%에 불과해. 3억 5천만 명이 해외 식량에 의존하고 있어.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중국 인구의 4분의 1이 해외 식량에 목숨을 걸고 있다니. 그럼 석유는? 리웨이가 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더 심각해. 자급률은 25% 정도야. 중국은 매일 12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초강대국 중국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식량도 석유도 없는 나라였죠. 다음 날 중국 농업부 출신의 장웨이를 만났습니다. 장웨이는 은퇴 후 농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식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웨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재앙이 될 거야. 러시아는 중국 밀 수입의 30%, 대도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게 하루아침에 끊기면 대도시 슈퍼마켓은 그날 저녁부터 텅 비게 될 거야. 머릿속에 끔찍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상해와 베이징의 슈퍼마켓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아우성치는 시민들. 그럼 석유는요? 러시아산 석유가 끊기면? 장웨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 석유 수입의 15%가 러시아산이야. 문제는 단순히 그 15%가 아니라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중동산 석유는 모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중국은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군사 전문가인 청강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청강은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현재는 중국의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독립연구자였죠. 청강 씨, 식량과 석유가 부족해지면 중국군은 어떻게 될까요? 청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연료 없는 탱크, 배고픈 군인들. 무기는 있어도 싸울 힘이 없는 군대가 되는 거지. 이건 전쟁도 못하는 상황이야.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중국이지만 러시아와 미국이 손잡는 순간 연료 없는 탱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중국 외교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현재는 은퇴한 우샤오밍을 만났습니다. 우샤오밍은 시진핑의 외교 자문단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우샤오밍 씨, 지금 시진핑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샤오밍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박함이야. 그는 푸틴을 향해 애타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푸틴은 이미 돌아섰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거인이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정현우는 제 취재 내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내 분석이 맞아. 중국은 지금 숨통이 조여들고 있어. 시진핑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하고 있겠지만 마땅한 수가 없어. 이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서 중국의 시진핑은 갈수록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었죠. 중국 베이징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홍콩의 물류 전문가 캐서린 첸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캐서린은 아시아 최대 해운회사 중 하나의 전략 책임자였죠. 이수연, 큰일 났어요. 말라카 해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미 해군 함정들이 평소보다 2배나 늘어났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이 말라카 해협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캐서린, 중국 물류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나요? 70% 이상이요. 석유, 천연가스, 식량, 공산품. 중국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어요. 즉시 싱가포르에 있는 해운 전문 기자 마이클 탄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은 말라카 해협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자 중 한 명이었죠. 마이클, 미 해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에요. 미 해군 7함대가 거의 전체 전력을 말라카 해협 주변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이례적으로 해군 훈련을 시작했고요. 이건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너희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해군 전략 전문가인 김태준 소장을 만났습니다. 김태준 소장은 한미연합해군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죠. 소장님,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김 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완전한 경제 마비가 올 겁니다. 공장이 멈추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식량 배급 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어요. 중국의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4억 인구의 국가가 갑자기 물류위기를 맞는다면 상상조차 끔찍했습니다. 그럼 중국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북극 항로를 통한 우회라든지. 김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극 항로요? 그건 전적으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은 지금 북극 항로도 사실상 중국에겐 막혀있는 셈이죠. 저는 즉시 중국 상해 해운회사에서 일하는 친구 장희안에게 연락했습니다. 장희안은 중국의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죠. 장희안, 러시아가 북극 항로 협력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희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이에요. 우리는 지난 5년간 북극 항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어요. 러시아 없이는 단 한 척의 배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취재 내용을 토대로 중국 물류의 아킬레스건, 말라카 해협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방금 본부에서 브리핑이 있었어. 중국의 1대1로 투자 패턴이 급변하고 있대. 육로 물류망 구축에 올인하고 있어. 중국이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다음 날 저는 중앙아시아 전문가 박지원 박사를 만났습니다. 박 박사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박사님, 중국이 육로 물류에 올인하면 말라카 해협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박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통한 육로 물류망은 해로의 10%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규모의 차이가 워낙 크거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중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의 세계화 전략, 그 근간이 되는 물류망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국제 물류 컨설턴트로 일하는 존 리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존은 미국과 중국 양쪽을 오가며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였죠. 존, 솔직히 말해봐요. 미국이 정말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의도가 있을까요? 존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봉쇄보다는 봉쇄할 수 있다는 위협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하거나 러시아 미국 협력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면 실제 봉쇄도 가능한 시나리오죠. 취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중국의 물류가 얼마나 쉽게 마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날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 정현우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방금 특이 동향이 포착됐어. 중국 전역에서 식량과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시작됐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도 이미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배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인가요?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진핑의 세계화 전략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해. 이제 중국은 생존을 위한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중국의 물류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히토류 전쟁이었죠.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첨단 무기 등의 필수적인 광물이며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국 광물자원 전문가인 장메이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장메이는 제가 베이징 특파원 시절 알게 된 친구였죠. 이수연,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응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거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히토류는 중국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글로벌 첨단 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죠. 즉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일하는 친구 제니퍼 로버츠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니퍼는 미국의 광물 자원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죠. 제니,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야? 제니퍼가 놀랍게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수연, 그건 옛날 이야기야. 중국의 히토류 위협은 한때 무서운 카드였지만 이젠 아니야.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이야? 미국에도 충분한 히토류 매장량이 있어. 몬태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만 환경 문제 때문에 개발을 자제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미 호주, 캐나다와 함께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지. 제니퍼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세계가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한다고 믿었는데 실상은 달랐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워싱턴 특파원 시절 인연을 맺은 미 국방부 조달 담당자 존 밀러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존은 미군의 히토류 확보 전략에 관여하고 있었죠. 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위협에 미국 국방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존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히토류 방어 전략을 준비해왔어. 국내 생산 확대, 동맹국과의 공급망 다변화, 심지어 재활용 기술 개발까지. 중국이 그 카드를 쓴다 해도 우린 준비돼 있어. 더 충격적인 정보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은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의 히토류 개발이야.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추진 중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의 마지막 무기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미국 광업 기업의 CEO인 마이클 브라운과 인터뷰했습니다. 마이클의 회사는 히토류 채굴과 정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었죠. 브라운 씨, 중국 없이도 미국이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나요? 마이클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문제는 채굴이 아니라 정제예요. 정제 과정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 맡겨둔 거죠. 하지만 이젠 친환경 정제 기술도 개발됐어요. 2년 안에 중국 의존도를 2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방금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의 마지막 카드군요.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효과 없는 카드야. 시진핑의 마지막 무기마저 트럼프가 빼앗아갔어. 집에 돌아와 모든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식량, 에너지, 물류, 그리고 이제 히토류까지. 시진핑이 쥐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카드가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전문가 박정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의 산업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박 교수님, 히토류 카드마저 효과가 없다면 중국의 남은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박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중국은 지금 사방이 막힌 상태예요. 시진핑은 아마도 내부 결속을 다지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할 거예요.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자급자족 경제를 강조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안고 저는 새로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심화되는 동안 유럽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브뤼셀에서 EU 외교 담당자로 일하는 친구 말이 뒤퐁이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수연 브뤼셀이 발칵 뒤집혔어. EU 정상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중이야. 즉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EU 전문 기자 필립 르클레어에게 연락했습니다. 필립은 EU 내부 사정에 밝은 기자였죠. 필립, 유럽은 지금 어떤 분위기야? 필립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배신감이야.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경노했어. 미국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러시아와 밀약을 맺었다는 거지.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분노에도 별 수 없다는 거야. 유럽은 미국 없이 하루도 버틸 수 없거든. 에너지는 미국산 LNG에 의존하고 있고 안보는 나토 즉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정면으로 대항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독일의 안보 전문가 한스 밀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스는 특히 유럽의 군사력에 관한 전문가였죠. 한스 박사님, 만약 유럽이 미국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길을 간다면 군사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한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유럽은 지난 10년간 방산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어요. 독일군은 실제 전투 준비가 된 탱크가 100대도 안 돼요. 프랑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미국 없이는 무력해요. 이어서 한스가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유럽의 군사력은 제로에 가까워요. 러시아가 정말 공격해온다면 미국 없이는 2주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영국 정치 분석가 제임스 윌슨과 통화했습니다. 제임스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외교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제임스, 영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임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미국 편에 섰어요. 보리스 존슨 전 총리부터 앵글로 색슨 동맹을 강조했고 현 정부도 같은 노선이에요. 영국은 이미 미국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한 비밀 협상에 참여하고 있어요. 영국이 미국 편에 선다면 유럽연합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의회에서 일하는 벨기에 외교관 피에르 듀부아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피에르는 프랑스와 독일의 내부 입장을 잘 알고 있었죠. 피에르, 프랑스와 독일은 정말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나요? 피에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들이 미국에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편에 설 수는 없어요. 유럽의 가치관, 정치체제, 경제구조가 모두 미국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피에르의 다음 말이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유럽은 요근해도 결국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취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남편 정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방금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대폭 확대한대. 유럽이 이미 미국 편으로 기울고 있는 증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유럽을 압박하면서도 결국 미국 편에 서도록 만드는 고도의 게임이었죠. 집에 돌아와 모든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까지. 세계의 강대국들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 중국의 고립, 유럽의 혼란.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이 판에서 기회가 된다는 분석이었죠. 세계 지정학의 대변동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먼저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담당으로 일했던 로버트 킹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로버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로버트, 트럼프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로버트의 대답은 흥미로웠습니다. 이수연, 한 가지 분명히 알아도. 트럼프는 국가를 이용 가치로 판단해. 감정이나 역사적 유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첨단 방산 능력, 조선 기술. 이건 트럼프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자산들이지. 로버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핵심 카드야. 한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동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다음 날 저는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제시카 김을 만났습니다. 제시카는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죠. 제시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제시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균형 외교는 불가능해요. 세계가 두 블록으로 나뉘고 있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블록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한국은 선택해야 해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당연히 미국 블록이죠. 한국 경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첨단 산업 중심이에요. 이런 산업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 시장 접근이 필수적이에요. 중국 시장은 중요하지만 기술과 안보는 미국에 달려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전직 외교부 장관 박성민을 만났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한국 외교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장관님, 이런 세계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박 전 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필요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세계는 이제 무조건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나라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박 전 장관은 한국의 강점을 열거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바이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하나로 미국의 보호를 받지만 우리는 더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이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인 김태형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연구해온 학자였죠. 김 교수님, 트럼프 2.0 시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김 교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국가가 필요한데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예요. 미국은 이미 이 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죠.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정현우가 전화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보, 방금 알았어. 미국이 한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 기사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트럼프 푸틴 시대 한국의 새로운 기회.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세계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필요한 나라를 선택한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취재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재편되고 있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취재를 마친 그날 밤 남편 정현우와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취재한 이 모든 내용이 맞다면 정말 세계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겠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냉전 이후 최대의 지정학적 변화야.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취재가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은 순간부터 시작된 세계의 변화, 중국의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찾을 수 있는 기회까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트럼프 푸틴 밀착 시진핑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제목의 특종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가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어떤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은 날 시진핑의 중국은 위기를 맞았지만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세계는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